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에 대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직장에서 상사의 성노예가 돼서 성적인 학대를 당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은 지능이 낮거나 멍청하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당하는 일이 아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충분히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냐고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쁜 외모를 가졌고 고학력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입이 멀쩡히 달려있는데도 직장 상사의 성폭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소 진행이 되면서 저는 분명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처음 성폭력을 당했을 당시에 신고를 안 하고 참기만 했는지 추궁을 당하기도 했고요. 고소인 진술을 하러 가서도 경찰관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냐는 식으로 묻기도 했었죠.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장에서는 여자 직원들에게 항상 상냥하고 친절하며 교회 오빠처럼 행동하는 직장 상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별명도 교회 오빠였습니다. 이 남자 직장 상사는 아주 세련되고 친절함이 묻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을 할 때면 다른 아저씨 상사들처럼 찌개에 삼겹살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점에 가거나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맛집에 가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여자 직원들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불편사항을 잘 들어주는 상사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윗사람에게 평판도 좋고요.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서 출세길이 훤한 그런 상사였습니다. 다른 아저씨 상사들은 배가 나오고 펑퍼짐한 양복을 입고 다니지만 악독 상사는 피지컬이 엄청났습니다. 양복도 몸에 딱 달라붙는 멋진 양복을 입었어요. SNS나 직장 홈페이지에 올리간 사진 역시 누가 봐도 30대 초반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곧 5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평상시에 여성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남자는 당연히 여자를 배려해야 하고 아껴줘야 한다는 말이요. 스타벅스를 자주 쏘기도 하고 여직원들이 수다를 떨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같이 썼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 외모가 출중해서 처음부터 상사의 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사는 저를 성노예로 삼아서 철저하게 지배할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저도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고 살아왔지만 이분도 저와 학력이 비슷하고 배울 만큼 배운 데다가 사회 경험도 쌓여서 항상 저보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죠. 돌이켜보면 이분은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충동적이거나 아무렇게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육체적 지배만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꼭두각시처럼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철저한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먹잇감을 다루는 1단계는 바로 고립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 MBTI는 INFP입니다. MBTI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순 없다지만 저는 저희 이상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말썽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마주할 기회조차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 남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대인관계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상사가 순수했던 저를 이렇게 흑화시킨 것이지요. 제가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지만 남자 경험이 부족했던 이유는 남자를 사귀는 것에 너무나도 신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귀면 꼭 성관계를 요구하는 또래 남자애들에 대해 남자는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경계를 하게 되었었죠. 제가 추구하는 이상 속의 남녀 교제는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며 행복하게 데이트하는 것이지 결코 성관계가 전부인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악독 상사는 여자를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을 다루는 것이 아닌 여자의 무리를 조종하는 방법까지도 말이에요. 악독 상사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저를 여직원들 사이에서 특별히 칭찬하면서 편애하고 가까이 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한 여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왕따를 시키도록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여직원들 사이에서 악독 상사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냥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일도 잘하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임원까지 갈 만한 사람이다 보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과 친해지면 득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 실이 되지는 않을 사람이었어요. 당장만 해도 악독 상사는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고 다른 꼰대 상사들처럼 꽉 막혀있지도 않고 분명 나중에는 더 출세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사람인데다가 여성 친화적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여초 집단을 자세히 보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지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악독 상사는 우두머리를 불러서 저를 군기 잡으라는 식으로 말했다더라고요. 대놓고 왕따를 시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니 콧대가 너무 높아서 다른 선배들이랑 잘 못 지낼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애둘러서 말을 했다고 해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우리 팀에서 악독 상사가 실세인데 그 실세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사실은 모든 팀원이 알게 됐어요. 저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들은 저를 멀리했고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안 좋게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건방지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남자들에게는 인기가 정말 많았지만 이 직장에 와서는 남자 직원들이 저에게 말을 걸 엄두도 못 냈습니다. 남자 직원들 역시 다른 여직원들의 눈치를 봤거든요. 저는 입사를 할 당시에도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입사했고 사람은 원래 태생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머리 좋은 악독 상사는 이렇게 제 평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식이 굳어진 뒤에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주도자가 악독 상사라는 것도 모른 채 저를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을 가졌었네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상사에게 달라붙어서 꼬리를 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말이 주고받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다들 저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추측만 하면서 술렁거리니 저는 해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꼬리치는 것만 신경 쓰는 여우라면서 온갖 더러운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비전인지 뭔지는 이제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왜 미움받을까 괴로워하며 억지로 출근을 했지요. 세상의 즐거움이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출근할 때마다 나는 지옥에 고문당하러 출근하는구나 생각했고 퇴근할 때마다 즐겁기는커녕 내일 또 이곳에 출근해야 하는구나 하며 숨막히는 기분으로 퇴근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루하루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퇴사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거쳤는지 떠올려 보면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악독 상사가 제 마음을 열도록 만든 과정을 떠올려 보면 아주 치밀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친절했고 직장생활 관련된 팁도 전수하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일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언해주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너무 고마웠죠. 다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점점 바깥에서 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같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죠.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늘 불안정했고 직장은 어두운 동굴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악독 상사는 저에게 터널을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터널 속에서 바깥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어두울 뿐이지요. 하지만 저 멀리에 빛이 나는 출구가 하나 보입니다.
그 빛이 나는 출구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악독 상사였습니다. 직장에서 고립된 저에게 터널의 출구를 보여준 사람이니 악독 상사를 향한 저희 신뢰감은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 뒤 저는 악독 상사와 야근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게 되었죠. 그리고 악독 상사는 직장에서 지위가 높기 때문에 출장을 갈 때도 인원을 짤 수 있습니다. 항상 출장 파트너는 저였습니다. 이렇게 단둘이 외부 세계에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첫 경험은 제가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 뒤에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경험 이후에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한 뒤에 그 안에서 추행을 하거나 퇴근길에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차 안에 밀어넣고 차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제 의사는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서 매번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제가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즉시 112에 신고했더라면 악독 상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성범죄는 피해 시각과 신고 시각이 가까울수록 처벌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신고를 못했어요. 제가 입사한 회사는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였고 난리를 쳐서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사를 고소하고 상사가 퇴사하거나 처벌받게 한다고 해도 저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 좋게 날 리가 없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직장에 없었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상사와 친하게 지내고 직장 내 숨쉴 틈이라도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미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형적인 성적 요구를 하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악독 상사는 이런 일이 있는데도 평소에 직장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말하면서 잘 들어갔냐는 톡을 보냈어요.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가 바로 무한 신뢰의 대상인 존경하는 상사였으니까요. 처음으로 저를 강간했던 날 그렇게 무섭게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저를 범해놓고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직장에서 저를 도와주고 챙겼습니다. 제가 결국 이 상사를 고소하고 난 뒤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학력 엘리트 여성일수록 결국 상사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왔던 순진한 여자거나 돈을 급하게 벌지 않아도 돼서 공부를 오래 한 고학력 여자일 경우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존적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네요. 특히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집안에서 딸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한 어머니에게 속박돼서 자란 경우 그렇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일상은 엄마에게 참견받았고 지배받았습니다. 아빠보다도 엄마가 훨씬 발언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엄마의 기분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왔어요. 악독 상사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 날 저에게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반응을 떠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저는 전화가 오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지만 침착하고 예의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독 상사가 원하는 관계가 만들어졌고 모든 게 악독 상사가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악독 상사는 저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매번 불러냈습니다. 기가 막힌 요구들도 하기 시작했지요. 너무 끔찍하고 싫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낮에 외부에 출장을 가면 저에게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자신이 있는 그곳으로 빨리 오라고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따랐지요. 저는 사리분별이 명확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친구들이 어떤 문제에 처했다고 고민 상담을 요청하면 지혜로운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 경악해서 뒤집어질 일이지요. 저는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으나 악독 상사에게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핑계를 대면서 만남을 거부하면 악독 상사는 첫날 저를 강간할 당시의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지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된 저는 그냥 포기하고 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범죄를 당했습니다.
주 협박 소재는 카메라로 찍어둔 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렇게 밖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출장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기 시작하니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악독 상사에게 달라붙어 몸노비를 했다거나 상사는 거절하는데 제가 계속 유혹하며 달라붙어서 회사 생활에서 이점을 얻고자 했다는 소문이었어요. 여직원들은 그 전까지는 저를 고립시키더라도 은근히 했지만 이제는 저를 대놓고 비웃고 조롱하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직장을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입사하기를 원하는 회사였으니까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독 상사가 제 힘듦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의도적으로 왕따시키기 위해 작업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 이 모든 범죄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경찰에 악독 상사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저를 뜯어말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기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다짜고짜 나타나서 변호사를 향해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동네방네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이제 시집도 못 가게 생겼다며 욕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를 보고는 당장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고 악독 상사의 편에 서서 발언을 하시더군요. 저는 일평생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죽음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모습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엄마 뜻에 따라서 다시 조용히 살기로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취하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악독 상사는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저에게 업무를 가장해 연락하면서 더 철저한 지배행위를 가하게 되겠죠. 머리가 정말 좋은 상사입니다. 제가 괜히 까불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해결해보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봤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직장 내에서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물어봤죠. 영화 보면 변호사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협상을 시도하면 겁을 먹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면서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범죄자는 조용히 협박을 시도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수완과 머리가 좋은 경우 이런 식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비슷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극도로 흥분하며 변호사 당신을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젠틀하고 정중하게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며 증거는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지막하게 협박하는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조용히 돈을 제시하면서 변호사의 이익을 챙겨줄 테니 여자를 잘 지배해서 고소를 못하도록 하거나 직장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과 두 번째 반응은 협박이고 세 번째 반응은 매수죠. 그저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이나 하나 보내는 정도로 조용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분명 악효과가 날 거라고 했습니다. 악독 상사는 반드시 더 치밀한 방법으로 다시 접근할 것이고 상황이 예전보다 더 최악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 더러운 흙탕물 싸움이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예전에 실제로 자신이 진행했던 판례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직후에 바로 고소하지 않고 따로 직장 밖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보고 성관계도 한 것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최초의 성범죄가 희석된다고 해요. 상대방이 저와 연인관계였다고 하면서 카톡, 문자, 통화 녹음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여자 학력이 높으면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이 높다고 보고 분명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나간 점을 꼬집었다고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여성분은 다른 것은 기소하지 않더라도 최초의 폭행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까지 했는데 결국 불기소가 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검찰 항고를 했지만 그것도 기각이 났고 재정 신청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변호사 말로는 미투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싸울 각오를 다졌지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더 이상 불러내지 말고 만남을 강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도 지금까지 강력한 증거를 잡을 만한 연락 내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만들어야겠다 다짐하고 떠보기식 문자들을 진행했지요. 제가 그만 요구하라는 문자를 보낸 뒤 악독 상사는 답장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저를 소유물처럼 생각했는데 감히 반항한다고 생각해서 행패를 부린 것일 수도 있지요. 지금은 독립했지만 당시에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건 상관도 없는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물론 엄마는 없어서 다행이었지요. 흙탕물 싸움을 각오했지만 막상 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니 112에 신고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현행범으로 입건시킬 절호의 기회였는데 말이죠. 아직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서 저는 아직 주요 증거가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를 저질렀다가 큰일 나지 않을지 고민하느라 현장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모든 일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다는 것과 당장 없어진다는 것에 심적 부담감은 컸거든요.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난 후 직장에 소문이 쫙 퍼졌을 땐 예상했던 대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돈 벌려고 모인 직장에서 정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에서 실세인 사람을 조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엄청난 악당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에 여성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장은 지구상에 없다고 봐야 해요. 성격이 맹수 같은 여직원들도 이런 어마무시한 악마에 대해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맹수 같은 여직원이 정의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아마 만만한 상대라면 목소리를 크게 내겠지만 실세에게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고소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결과를 지켜본다고 했고 동료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직장에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악독 상사는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고소 절차가 점점 길어질수록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의 간호사였고 악독 상사는 센터장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 직업이 뭔지 다 말하게 되네요. 기억을 잘 되살려 보니 센터장이 술을 마시다가 취기에 저에게 불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간호사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에 국가 연구과제를 따내서 간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매달 얼마를 제외한 뒤에 자기한테 입금하라고 했었다고요?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을 하다가 지친 저는 연구비 사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고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보다도 병원 측에서 아주 빠른 대응이 진행됐습니다. 악독 상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종합병원과 대학의 교수직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얼씬도 못하게 됐지요. 저는 병원을 그만뒀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노에 관련된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직장 생활에 트라우마가 생겨 아마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센터를 개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여성분이 있다면 용기 잃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라디오, 데일리 라디오였습니다.